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다들 좀 낙심하고 하셨을 텐데 저는 여전히 희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암흑이 무서운 게, 어릴 때는 뭐 귀신 나온다고 걱정하고 그랬었고 그랬지만, 이 어느 때부터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시골에 살으니까 이 공장 주변에 아예 제가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괜히 밤에 멀리서 공장이 보여봤자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으로 가로등이 전혀 없는데, 뭐 요즘처럼 그나마 달빛이 비출 때는 보이지만, 완전히 달이 안 뜨는 날 같으면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암흑으로 인해서 내 앞에 뭐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불안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탄핵으로 인해서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대통령의 플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일 거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랜 B로 가는 겁니다. 근데 플랜 B라는 게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셨을 플랜 B라고 하는 거는 계엄령 선포 이후에 아마 지난주에 곧바로 탄핵이 되는 상황이 플랜 B였다고 하면, 플랜 B보다는 훨씬 A에 가까운 플랜 B를 작동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일주일 더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탄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뭐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쟤들은 계속 저렇게 매주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뭔가 괜히 계엄을 해서 뭐 이런 얘기로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12월 12일 날 어쨌든 중간 담화를 통해서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내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에 있었다는 얘기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야간 사격이란 걸 해봤을 거예요. 뭐 4주 뭐 특례 보충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식훈련 받다가 끝나나? 아무튼 야간 사격을 해 보신 분들이면 대략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산불 난다고 예광탄이 뭐 6발인가 7발인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예광탄도 다 빼고 줍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나마 관역은 뭐 살짝 유광이어서 그런지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걸 맞추려고 하면, 아니 무슨 야간 투시경이 달린 총도 아니고요. M16 총을 쏘려고 하면, 아니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이게 뭐 가늠자라 그럽니까? 저 앞에 있는 게 가늠새고 내 눈 앞에 있는 게 가늠자인가? 아무튼 내 총구 방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를 맞추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전쟁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예광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총을 보고 쏘는 게 내 총의 총구 방향을 보고 쏘는 게 아니고, 실제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광탄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부정선거를 척결하자고 하는 우리의 외침은 그냥 예광탄도 없이, 그냥 어딘가는 희미하게 보이는 관역을 향해서 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나마 뭘 예광탄을 뭘로 저 비교할지는 모르겠는데 확 건너뛰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간에 그 담화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오늘 예상했던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쨌든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뭐 B플랜으로 가더라도 아주 최선의 B플랜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사격을 예로 들었지만 그 야간 사격을 예로 들면 우리가 지금 총알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 총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드립다 갈기고는 있었는데 저 적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드립다 쏘고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밝힐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했다고 그게 뭐냐면 그걸 예강탄이라고 그러나? 신호탄? 예광탄? 이 총알에 들어있는 건 뭐죠? 그것도 예강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 용어가 헷갈리네. 신호탄이든 예강탄이든 하여간 쫙 올라가서 왜 환하게 비치면서, 그죠? 전장 자체를. 그러니까 나는 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만큼 우리가 오늘 좀 낙심하고 좀 힘들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적들한테도 우리 쪽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양극탄을 쏘아 올려서 그 일대, 전장 일대가 환하게 되는 순간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쨌든 먼저 사격을 하고 있었고, 지향하는 쪽이 확실히 그쪽이었다고 하면 뭐 이제 꼼지락거리는 놈들 쏴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는 뭐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해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직 뭔가 실현이 안 됐는데 그러면 미리 확보했던 증거든 아니면 이번에 계엄군을 진입시켜서 확보한 증거든 그 증거가 저는 이게 이제 탄핵이 막상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탄핵이 된 건 아니죠. 이제 헌재 재판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이걸 이제 탄핵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대통령 당신의 뜻을 반영시켜서 뭐 방첩사나 정보사에서 입수한 거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걸 알려야 될 텐데 국민들한테 알려야 뭐 헌재의 심판도 그렇고 뭔가 다시 될 것 같은데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 12월 12일 날 발표했던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마지막 그 말씀하시기에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저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뉴스에도 간혹 제가 뭐 상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헌재 심판에서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인 것 같아요. 맞다, 저거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오늘 막상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언제 포렌식 결과를 발표할까를 생각했더니 그거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보면은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한 게 변론 요지를 그냥 발표한 거라고 하는데 변론 요지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핵심이 빠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선관위의 그 서버의 포렌식 결과라든지 부정선거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있다만 얘기를 했고 그러면 헌재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선관위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사법부랑 그렇게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아니면 뭐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수사가 안 됐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헌정을 중단시키고, 헌정 중단인가요? 아무튼 입법 저는 핵심은 그거인 거예요. 영장주의라고 그러나요?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상황. 예? 그걸 위해서 나는 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국민들이 마음으론 걱정한 게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는 거를 강조하면 왜 했고, 그 결과로 해서 그 과정에 뭐 무슨 국민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만 당신이 직접 나가서 헌재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면 저 오늘 딱 담화를 보면서 그냥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든지 아니면 싸우자든지 이런 구호는 안 나왔지만 전체에서 쭉 관통되고 있는 내용은 I'll be back입니다. I'll be back.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탄핵 이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쟤들이 18% 17.7%를 조작했지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저력 있게 그 부정선거를 무릅쓰고 그 조작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평소란다. 야, 저거 실제로 해킹을 한다면 실제 선거가 이루어질 때 해킹이 이루어지거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를 화이트 해킹을 통해서 밝혀내면 저거 100%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인가? 아침에 이봉규 TV에 잠깐 나오는 걸 보니까, 이봉규 TV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하여간 작년 감사원에서 보안 점검을 할 때 그걸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해킹 프로그램을 선관위 서버에 설치해 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월 4.10 총선을 그냥 대통령이 사전선거를 독려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살짝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국민의 저력을 이제 한번 배팅은 하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저력이라고 하는 게 이 17% 이상의 조작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그 저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세미나 때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의 언질만 주더라도, 내가 수사 지시를 하기만 해도 이 57%의 국민이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그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의도에 화면 조작이 어떻게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제가 가늠은 할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여의도에 몇 명이 모였건 저는 진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워낙 저놈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놀리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똥이 들어와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는 심정으로 그냥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57%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57.7%, 39.5%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 0.7%나 18%의 그 뭐 득표율 차이도 의미가 있지만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희망을 가집시다고 얘기하는 게 뭐 얼마 전에도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실제 대선에서는 10% 내지 15% 이겼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나요? 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이런 백그라운드 없이 또 증거 없이 저렇게 이런 탄핵 상황이 예상되는 계엄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보면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저는 이 숫자를 믿는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없지않게 논평이란 걸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됐는데요. 뭐 그냥 쭉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부정선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저는 빼고 부정선거에 관한 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해줄 거다. 대통령의 입지가 어떻게 되든지, 예? 탄핵이 이번에 소추안 가결이 됐고, 뭐 오늘 얘기하신 대로 RB100이 되든 제가 시안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탄핵이 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예? 부정선거에 관한 한 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놈들도 어쨌든 좀 움츠러들거나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뭐 큰 걸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쇄날인 없애라. 예? 개표기 그 비싼 거 괜히 몇백억씩 쳐들여가지고 할 거 아니고 사람이 해도 기계하고 크게 느리지 않다. 정확하다. 예? 그런 거를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이 압박을 넣으면 이거는 사후에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심이 살 일을 왜 하느냐. 예? 개표기 없애자. 사전선거 없애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률이니까 지금 예? 저 의석구좌에서는 법률 자체는 못 바꾸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해서 돼 있는 그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거에서 인쇄날인 가름할 수 있다 없애고 예? 기계적 장치 뭐 보조 장치인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개표기거든요. 개표기 안 쓰면 되고 예? 그런 싸움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게 앞으로의 우리 활동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흘 전의 상황, 열흘 전인가요? 그렇죠. 12일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굉장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일 전에 생각했던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갑시다 했던 그 스탠스에서 대통령이 이걸 해줌으로 해서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는 겁니다.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그 뭐 3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뭐 희생이라면 희생을 해서라도 길게 보고 뭔가 쟤들이 20년 이상 준비했던 거를 해결해 가자고 했던 그 입장에서 보면 뭐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쟤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산안은 확정시켜 놨으니 이제 내년 초에 가면은 또 뭐 추경이니 뭐냐 해서 생쇼를 하겠죠. 그러면 얘들이 추경을 편성을 해도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추경도 안 하고 계속 이 스탠스로 가게 되면 더 작살나는 거고, 진짜 대통령이 꽃놀이패를 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수를 둔 거예요. 여기 한 수 더 놓고, 한 수 더 놓고, 다른데 또, 공략할 데 없나 보다가 얘가 또 웅수하면 그 꽃놀이패니까 거기 한 수 더 놓고,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여간 논평은 요까지로 하고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전에 이제 영상으로 찍었던 겁니다. 다 올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보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요 내용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오늘의 그 의미가 왜 I will be back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십사 해서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게 저 종로구 자료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거는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하고요. 개표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숫자를 그 표를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해서 넘기면 그걸 사람이 직접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보십시오. 기계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1217표를 넣고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거기서 기계에서 분류한 게 이재명 528, 윤석열 53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러고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97표를 사람이 직접 분류해서 확인해서 분류하시오 하고 넘기는 게 이거라 그러면, 명확한 건 이거는 기계에서 요거는 기계에서 분류한 거고요.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거를 요 부분은 사람이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거는 각 후보들이 요 기계에서의 득표수하고 개표기에서의 득표수를 합친 게 요게 이재명의 득표수가 되는 거고 요게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요거를 구분을 해서 기계에서의 득표율, 요 숫자를 다 동별로든 전국으로는 합산하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숫자의 개수가 많다 뿐인 거지, 쫙 작업을 해 놓으면 그걸 그냥 쫙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종로구, 종로구 해서 조금 전에 그 봤던 개표 상황표에서 종로구의 관외 사전에 해당되는 그 기계 득표수, 기계에서의 이재명 득표수, 윤석열 득표수를 관외 사전을 넣고요. 요거는 그 오른쪽에 있던 거,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에 있던 거, 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확인한 숫자, 그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은 뭐 각 동별로 관내 사전 대숫자를 또 다 입력하고요.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도 각 투표소별로 기계에서 각 후보가 얼마, 군수 후보는 워낙 많아서 그냥 합계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관내에서 보면, 관외에서 보면 이재명이 더 높게 나왔죠. 기계에서는. 이재명 수개표에서는 7%, 7.6%가량이 더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죠. 기계에서는 45.7%, 수개표한 거에서는 53.8%, 여기도 한 7% 차이가 나요. 그러면 관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쫙 그냥 요 밑에 각 동별로 입력했던 그 후보별 숫자를 합친 다음에 여기에서 득표율을 계산하면, 이 관내 관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선거의 수를 부풀려서 넣은 거를 개표기 조작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또 개표기로 또 이렇게 번든 거예요. 개표기로 했을 때는 53, 기계로 사람이 했을 때는 50.4. 관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한 거에서 오히려 3.4% 정도 더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사전에서는 이재명이 기계에서 더 나온 것처럼 보이죠. 수개표에서도 더 나왔습니다. 근데 당일에서 가서 보면, 당일도 여기 각 투표소의 거를 다 합친 숫자를 해보면, 여기서도 기계하고 수개표하고는 역시 3.3,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3.7, 3.3, 3.7%가 차이가 나죠. 아예 그냥 윤석열 후보가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조작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조작 그 플로우가 보면 사전선거 그러니까 관내 관외 같은 경우는 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뭐 제가 조작값이라고 예측해냈던 거에는 2명이나 3명이 들어갈 때마다 1명의 가공의 선거인 내지는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를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표를 빼다가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만들어서 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넣었다는 게 그 조작 메커니즘이고 사전선거인 수 조작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종일 그 선거인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뭡니까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표를 만들어 넣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4.15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어쨌든 표는 안 까봤고 4.15 총선 때도 108군데인가 그 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5군데가 8군데인가 재검표를 했죠. 근데 그 재검표한 현장에서 나온 게 유권자들이 실제 선거일이나 사전선거에 투표했던 표가 아니고 신권이든지 뭐든지 하여간 완전 새로운 표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게 지금까지 재검표 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라고 그러면 실제로 표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수의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표 카운팅 되는 거에 따라서 국민당으로 갈 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갈 거를 100장 중에 3장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일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은요. 숫자는 적은 것 같은데 비율은 뭐 4.15 총선을 예로 들면 전국 평균으로 하면 6.5고 호남을 빼고 나면 한 7.2% 정도 되는데 그 숫자가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보다 영향이 훨씬 큰 이유가 뭐냐면 개표기 조작은 관내 당일 어쨌든 하여간 개표기를 통과하는 모든 표를 개표기로 조작을 해버렸으니까 대략 관내 합치면은 한 80% 당일 투표수의 한 80% 정도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만 조작한 거하고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100% 관내 당일 하여간 개표기를 통과하는 모든 수를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게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지역마다 여기 동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로데이터로 입력을 하고요. 요거를 합계된 숫자를 여기에 다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재명, 윤석열, 기타 또 재확인한 투표지 이재명, 윤석열, 기타 이렇게 해서 넣고요. 당일, 관내 요것도 구분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로구 거를 봤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이 엑셀에서 보면 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트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부터 이제 보통 선관위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로 하면 종로구에서부터 맨 마지막 시트를 가서 보시면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그래서 종로에서 서귀포시에 요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개표기를 통과한 당일 득표수를 더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에 있던 종로구 시트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귀포시의 요 D8세를 다 합치면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표기를 통해서 득표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죠.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저기 수식을 보시면 서메이션 함수 쓰고 썸 함수 써서 종로구 콜론 서귀포시 여기 느낌표 D43 D43에 어떤 게 있는지 가보시죠. D43은 요게 선관위에서의 개표 결과로 발표된 숫자를 제가 직접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종로구도 그렇고 중구도 D43에 가보면은 이재명 개표 결과, 용산구도 이재명 개표 결과. 그러니까 요 수식이라고 하는 게 콜론이 종로구에서부터 서귀포시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위치가 이 시트 위치로 봤을 때 종로구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서귀포시 사이에 있는 모든 시트, 각 시트마다 그 시군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더한 결과가 이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는 이게 그래서 개표 결과 발표가 보면은 정확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 개표 결과가 이랬고, 이 수개표 득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작 플로우는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관내가 조작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게 개표기로 가서 조작을 할 때 관내 당일 합친 숫자가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표가 이재명으로 바뀌도록. 바뀌는 게 아니고 카운팅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는 실제로는 이재명한테 가는데 윤석열로 가는데 그 숫자는 그냥 이재명에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1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장 중에 3장이 되면 3%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은 3%가 높아지고 윤석열은 3%가 낮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죠. 이재명 수개표 득표가 어떤 건지를 보자고요. 요것도 역시 종로구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D19셀 거를 합산해라. 그 의미인 겁니다. D19가 보시죠. D. D열에 19. 자, 재확인한 투표지가 제가 이제 그 개표 상황표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재확인한 투표지인데 요게 수개표한 수인 겁니다. 아까 개표기에서 못해서 뱉어낸 숫자. 그거를 사람이 직접 분류한 숫자라는 게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그죠? D19니까 이재명의 수개표한 숫자의 합계, 당일 관내를 합친 합계. 여기서부터 종로구, 이 서귀포 사이, 예? D19. 서귀포도 재확인한 투표지 합계가 이재명이 3006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 뭐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시티에 D19셀 숫자를 합친 게 이게 되는 겁니다. 746,794. 이 숫자는 이재명이 전국적으로 개표기에서, 사람이 수개표한 거에서 득표한 수가 이 숫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오른쪽에 쓰니까 29겠죠? 29. 윤석열. 종로구. 19. 요거잖아요. 3019. 종로구는 3019인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셀을 29셀을 전국적으로 다 합쳐버리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군소 후보들 거도 그렇고. 그래서 3,376만 아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그 기계랑 사람이 한 걸 합친 거였으니까 그 합친 숫자 중에서 그 3,370만 표 중에서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숫자가 170만 9천 표라는 거예요. 예? 요 이재명, 윤석열, 군소후보 거를 다 합치면 170만 9천 표인데, 예?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득표율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170만 9천 표 중에 74만 6천 표. 예? 윤석열은 170만 9천 표 중에 90만 2천 표. 그걸 비율로 계산한 게 득표율인 거예요. 수개표에서의 득표율. 그래서 이재명은 43.67, 52.78.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개표한 전체 3,300만 개를 수개표했다면, 대략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3,370만 중에 170만 9천 표를 샘플링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170만 9천 표를 수개표한 거를 샘플링해서 봤더니
43.6대 52.7%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3,300만 표의 모집단에서 170만 9천 표를 샘플링 했다. 예, 표본으로 추출했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하면은 예? 뭐 어디 갔어? 이게 선관위에서 이번 4.10 총선 끝난 다음에요. 이 유권자 의식 조사라고 해가지고 조사한 게 1,600명입니다. 4,400만 명을 의식 조사를 하는데 1,600명을 샘플링 해가지고 예? 이번 선거에 대한 여론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 예? 뭐 그런 여론 결과를 내놓는다니까요. 그럼 이거에 비하면 예? 여기는 무려 5.6%예요. 수개표 했다는 이 표수가 3,300만 표 중에 170만 표라고 하는 게 5.6%예요. 이게 신뢰 수준 표본 오차라고 해서 신뢰 수준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73%다. 예?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639명을 4,400만 명 중에 샘플링 해가지고 한 거에서도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5%. 예? 그러니까, 이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저도 뭐,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샘플 숫자가요, 이게 대략 몇 %인가 한번 보세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해보시죠. 샘플 숫자가 1300 맞나? 1360배예요. 1360배. 예? 아니지, 뭐 이걸로 나누면 숫자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1300배 많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전선거 당일 선거 득표율 차이는 최소한 3일간의 여유가 있고 4일간의 시차가 있고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돼버린 게 그 4, 5일 차이에 민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지는 좌파 쪽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거나 뭐 빨리 뭔가 표시하고 싶어서 먼저 했고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판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요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요 분류된 투표지수 이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테이블이 바로 옆에 있고 여기서 쭉 기계에서 분류에 나오는 거를 고무줄로 100장씩 묶어서 바구니에 담고 요 분류하지 못한 표는 또 역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요 옆에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냥 적어도 이게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두 개가 차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테이블 하나 건너가는 사이에 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예? 보수를 찍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전증 때문에 그렇다? 개코나. 자, 요거 얘기한 다음에 개코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사전선거인 수를 지금 집어쳐 넣어진 것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는 게 9.1%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표로 했다면 9.1%로 차이로 이겼을 거란 얘기예요. 쟤들이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예? 집어넣은 것까지를 다 유효하다고 치고 보더라도 개표기 조작을 거쳐서 바뀌어진 게 9%, 뭐
정확하게만 뭐 한 8.4%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 당일 수개표라고 하는 거는요, 요 관내하고 관외에는 이미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져 가지고 모수 자체가, 표수 자체가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조작된 거, 거기에는 뭔가 오염이 된 거니까 그건 빼고 정말 순수하게 그 개표기에 영향도 없고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한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또 합쳐보는 겁니다. 요게 D16이죠. D16. 예? 당일 득표수, 재확인한 투표지, 그러니까 수개표한 거 중에서 당일 득표, 이재명의 득표수가 D16이고, 윤석열은 E16이고, 군수 후보들은 F16인 거예요. 그래서 E16. 자, D16, E16, F16.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절반 정도 되죠. 예? 수개표한 숫자 중에,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한 거. 그건 89만 7천 표예요. 이거는 2.66%라고. 그럼 이것도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018%예요. 예? 뭐 이것까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요 표본 오차에 대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해서 발표되는 거에서 같은 느낌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일 수개표 한 것만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도 없고 개표기의 조작 영향도 없으려 그러면 당일 투표니까 사전선거인수가 아니니까 넣어질 시간이 없었죠. 그럼 이거 당일 투표해서 바로 한 시간도 아니지 6시 땡 하면은 바로 개표소로 옮기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39.5%, 요 숫자만 비율로 따졌을 때요. 윤석열 후보는 57.3%. 그래서 그 차이가 18.32%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보십시오. 이 기타라고 하는 게 군수 후보들 득표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수 후보들 득표율은 3.6에서 적은 게 3.54고 많은 게 3.6. 그러면 이건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득표율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 선관위 발표한 거랑, 예? 수개표한 거랑 당일 수개표한 거 이렇게 다 차이가 나냐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왜 제가 수전증으로도 그나마 말이 안 된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게 뭐냐면, 아까 요 숫자에서, 예? 당일, 개표기 득표율에서 재확인 득표율을 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전 득표율에서, 개표기 사전 득표율. 그러니까 관외 투표 중에서 개표기로 나온 결과에서 나온 그 득표율이 있잖아요. 그 득표율에서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당일 투표 중에 수개표한 수에서 나온 득표율. 그거를 뺀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요, 개표기에서 하든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 기계도 정확하고 사람도 정확하고 또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나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일 투표든 사전 투표든, 예? 개표기를 돌렸든 사람이 수개표했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 득표율이 어떤 거를 갖다 놓더라도. 근데 보세요. 사전 투표 중에 개표기로 돌린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에서 수개표한 득표율 차이가 빼고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4, 서울이네, 이건. 전국은 이래요. 요게 아마 호남일 거예요. 예? 보세요. 서울 14%, 14%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4로 쫙 나눠져 있죠. 대구 경북 7%?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 뺍시다. 대구 경북은 조작이 그나마 좀 덜 됩니다. 4.10 총선에서도 그렇고. 호남은 아예 안 되고. 자,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13%, 13에서 15% 사이가 피크치로 해서 이렇게 쌍봉 그래프가 나오고요. 호남 보시죠. 여기 쌍봉이 나타납니까? 거의 정규 분포 아닙니까? 네? 경기, 인천 이렇고요. 강원, 충청, 제주 이렇고요. 결정적으로 군소 후보 이재명,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표는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여기 보시라고요. 1600만 하는데 120만이야. 예? 74만 90만 하는데 6만이야. 그러면 3%도 안 되는 3%도 안 되는 게 아니고 3.5% 정도 되는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수개표 득표율하고 아니죠. 사전 기계 득표율하고 당일 수개표 득표율하고가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나더라도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0.5% 1% 사이에 이렇게 다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저 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분들이 한번 통계학자들이 봐보십시오. 어떤 게 더 대수의 법칙을 대변하는지. 이 훨씬 적은 숫자에서 그나마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예?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의 120만에서 1600만이면 이게 열 서너 배 되는 숫자 아닙니까? 1600만 32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170만 명을 샘플링해서 아니면 89만 명을 샘플링해서 나온 숫자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왜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을 못하냐고요. 여기서 1% 조작은 그냥 차이는 2%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표를 쫙쫙쫙쫙 표로 나누면서 한 표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넣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저기는 플러스 1이 되니까 한 장을 옮기는 100장 중에 한 장만 바꿔도 2%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관내 사전선거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명을 넣어가지고 한 명을 더 넣어서 민주당에다 넣어주면 100표가 101표가 되잖아요. 윤석열은 그대로 100표가 있어. 그러면 한 표를 넣었을 때 0.5%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득표율 차이로 득표율 차이로 따지면 1% 차이가 나는 거죠. 한 표를 더 넣었을 때. 근데 개표기 조작은 한 표만 바꿔도 2%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00장 중에. 근데 사전선거인 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 관내, 관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절반이 좀 안 돼요.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개표기 조작은 자기네가 더 넣은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냥 관내 관외 당일 할 거 없이 다 개표기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올릴 때는 대통령께서 혹시 이거를 보고 자신감을 얻으셨나? 뭐 그런 아주 가짜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선거에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생각은 얼추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만 봐도 최소 10% 이상 다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뭐 한두 개 이상한 거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역전된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여론조작을 해서 그래 놓고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추세로 보자 이거야. 한 달 반 전에는 윤석열이가 한 10몇 프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한 달 쭉 지나면서 쭉 줄어들다가, 이게 공표 금지된 기간 동안에, 예? 레드크로스라 그러네? 데드크로스라 그러네? 애가 그렇게 크로스가 나서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쟤들도 조작했다 얘기할 수 있어. 김어준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3.5% 차로 이겼는데, 그거 선거 불복 운동한다고 해서 걔도 뭐 더플레인인가 영화 만들고 생쇼를 했었거든요. 박 대통령 때도 18%로 이겼었다니까? 지네가 조작을 해놓고 뭔 생각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뒤흔들라고 그 짓거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너무 또 길게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 B 플랜이란 거, C 플랜이란 것까지를 감안하고,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예? 탄핵을 목전에 두고 싸우자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예광탄으로 인해서 이제 이 피하 식별도 확실하게 됐고요. 예? 이제 정말 뭔가 우리가 암흑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이게 언제 해결될까 뭘까, 그 상황이 계엄 전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강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계엄령 발표하고 그 다음날 선관위를 갔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강탄이 이제 쫙 쏘아져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안 밝혀지잖아. 그게 공중에 가서 터져야 확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12월 12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면 그 계엄 있고 바로 다음날 뉴스에 선관위에 들어갔었다는 게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이 예광탄이 쫙 이제 빛이 폭발하면서 쫙 밝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광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계속 그렇게 밝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것도 시간이라는 게 뭐 앞으로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탄핵이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여간 복잡하더라고요. 뭐 헌재 구성이 뭐 어쩌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숫자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지금 여사모사하다, 저 중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 목소리 큰 새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뭐 엄청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야 일로 와봐, 여기 내가 설명해줄게. 그리고 쭉 설명해보면 또 여기도 얘기 들으면 여기 말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야 대통령이 10%에서 15% 이겼대야, 선거 조작이 없었으면,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그냥 막연히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시골에 어떤 놈이 보니까 무식하게 19,000장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기계에서 한 거, 숫자 계산하고 수개표로 한 거 계산하고 그걸로, 그래서 봐라, 사전선거 인쇄 달인을 왜 했겠냐고, 표 집어넣으려고 그랬다고 하잖아. 의심은 최소한 받잖아. 그러면 그런 의심 요소를 싹 빼고, 의심 요소를 싹 빼고, 사전선거 조작도 없었고 개표기도 안 통과하고, 사람 개표를 통과하긴 했지만 하여간 분류 못한 거 사람이 직접 한 걸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게 18%라네. 18% 차로 그렇게 하면 이겼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는 만큼 그 주변에 알려가는 게 더 힘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간 추운 데에서 광화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좀, 뭐, 지금도 아마 계속, 하시고 있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함께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전장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강력한 무기를 계속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도 오늘 뭐 동네 저 회의하는 거 말고는 기계 돌려가면서 데이터가 뭐 좀 4.10 총선, 4.15 총선을 제가 기획 방향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포맷이 많이 달라서 또 4.10 같은 경우는 빠진 자료도 많고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데이터 입력하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요 지금 탄핵 여파가 조금 가라앉는 때를 봐서 제가 분석되는 대로 예상한 그 작업은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막상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낙심에 있을 여러분들에게 예?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숫자로밖에 숫자의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여러분들이 좀 낙심하고 실망한 거에서 오히려 이게 좀 희망의 요소로 바뀌어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경험을 많이 하시고 뭐 평생 검사로 해온 대통령께서 그 정도 결단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베이스가 있었을 테고 또 내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될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했고 또 심지어 헌재에서도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렌식 결과 같은 경우도요. 어줍지 않게 전문가들이 그 뭐 수사했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해 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료를 다 응축시켜서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봐라 나는 이러한 증거를 사전에 갖고 있었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나는 강제 수사를 해서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전에 이러한 예로 보니까 대법원에서 절대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도 다 기각해버리고 선거 불복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다 기각시켰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아주 잠깐이지만 그 압수수색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게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나는 그게 내가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사면권, 외교권, 계엄권 이게 뭐 대통령 그 통치권 범위에 있어서 그게 사법적인 판단은 안 된다. 그게 뭐 이번에 저도 담화를 보면서 배웠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해 가면 저는 그 헌재에서 당연히 탄핵이 기각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뭐 구체적인 희망사항이지만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주장해오고 이 뭔가 선관위를 없애거나 뭔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이게 막 했었는데 이제 환하게 밝혀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예광탄이 밝게 빛나는 동안에 하여간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